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코로나19 위중증 환자가 465명으로 늘어서 최근 2달 사이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신규 확진자는 2만 3,091명으로 지난주 월요일보다 600여 명 줄며 나흘째 전주 대비 감소세를 이어갔습니다. 오늘부터 4주간 사전 예약 없이 병원에 가면 코로나19 계량 백신을 접종할 수 있습니다. 또 요양병원이나 시설 입소자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이나 감염 후 120일이 지났다면 계량 백신을 접종해야만 외출이나 외박을 할 수 있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개발도상국의 피해 보상을 위한 기금 조성이 유엔 기후변화 총회에서 극적으로 타결됐습니다. 하지만 어떤 피해를 언제부터 보상할지 등 구체적인 내용이 정해지지 않아서 앞으로 뜨거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온 등을 매우 빠르게 가속해 동위원소를 만들어내는 중이온 가속기가 지난달 처음으로 시범 가동에 성공했습니다. 연구진은 추가 검증을 거쳐 2024년부터 가속기를 이용해 동위원소를 만드는 실험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오는 2025년 예정인 아르테미스 달 착륙은 50여 년 전 아폴로 달 착륙과 어떻게 다른지 사이언스 투데이가 조명했습니다. 아르테미스 달 탐사는 적도에 착륙했던 아폴로 때와 달리 얼음이 있는 극지방에 착륙하며 달 궤도에 미니 우주 정거장을 건설해 달 착륙의 중간 거점으로 활용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1일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오늘 0시 기준으로 발표된 코로나19 위중증 환자는 465명으로 지난 9월 21일 이후 2달 만에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이달 1일 발표 기준으로 300명을 넘어선 뒤 증가 추이가 계속돼 14일 400명대로 올라섰고 이제 460명 선을 넘었습니다. 추가 사망자는 35명 발생해 누적 사망자는 3만 6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2만 3,091명으로 지난주 월요일보다 600여 명 줄며 나흘째 전주 대비 감소세를 이어가 있습니다. 코로나19 재유행이 본격화하면서 정부가 고령층과 감염 취약시설 등의 접종률 제고를 위해서 오늘부터 다음 달 18일까지 4주간 계량 백신 집중 접종 기간을 운영합니다. 이에 따라 오늘부터는 사전 예약 없이 당일 병원을 찾으면 언제든지 코로나19 계량 백신을 접종할 수 있습니다. 또 코로나19 백신 접종이나 감염 후 120일이 지난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입소자는 계량 백신을 접종해야 외출과 외박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서 감염 취약시설은 60%, 60세 이상 고령층은 50%대까지 접종률을 끌어올린다는 계획입니다. 4급 감염병으로 분류돼 식중독을 일으키는 노로바이러스 환자 발생 신고가 최근 들어 지난해보다 3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질병관리청 감염병 누리집에 따르면 지난달 9일부터 이달 12일까지 한 달여간 노로바이러스 환자는 174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133명보다 30.8% 증가했습니다. 2020년 같은 기간에 노로바이러스 환자 신고는 67명이었고 2019년 같은 기간에는 131명이었습니다. 노로바이러스는 오염된 음식물이나 물 등을 섭취했을 때 식중독을 일으키는 장관계 바이러스로 영하 20도에서도 생존할 수 있어 겨울철에 자주 발생합니다. 의사 부족에 따른 진료 공백 사태, 지방병원이라면 다들 안고 있는 문제인데요. 그런데 이 문제가 생각보다 더 심각한 곳이 있습니다. 병상만 200개인 국립병원인데 전문의는 딱 1명, 입원 환자도 모두 내보냈습니다. 지환 기자입니다. 강원도 춘천 외곽에 있는 병원입니다. 국립춘천병원, 나라에서 세운 강원도에서 유일한 정신질환 공공의료기관입니다. 그런데 최근 이 병원에서 입원 환자 모두를 퇴원시키는 일이 있었습니다. 도대체 이유가 뭘까요? 병원 1층 로비 깔끔하고 화사합니다. 그런데 한산해도 너무 한산합니다. 텅텅 비었습니다. 직원은 있는데 환자가 없습니다.
2, 3층 병동 역시 마찬가지 병상이 200개인데 입원 환자 제로입니다. 모두 퇴원 조치했습니다. 환자를 볼 의사가 없습니다. 의사가 몇 분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원장을 빼고 7명. 지금은 한 분 지금 아까 원장 대행님 한 분. 예. 외래 진료도 축소됐습니다. 상담하던 의사가 떠나 환자 역시 진료나 약 처방을 위해 병원을 옮겨야 합니다. 권역 단위 국립병원이라 의사 빼고 상주 직원만 150여 명. 병원이 멈추니 직원이나 간호 인력은 하루 시간 보내는 게 일입니다. 병동에서 환자를 보는 그 인력들이 지금 이제 다른 걸 하고 있죠. 평상시 못했던 뭐 이제 교육이라든가 이제 이런 부분들. 상황이 이렇게 된 건 몇 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지난 8월 병원장 임기가 끝났는데 새 원장을 찾지 못했습니다. 병원장 공석 이후 의사들도 하나둘 병원을 떠났습니다. 남은 전문의는 이제 딱 1명, 그나마도 조만간 자리를 옮길 예정입니다. 전문의가 모두 사라지면 수련을 받을 수 없는 레지던트, 전공의들도 병원을 떠나야 합니다. 우리가 이제 수련병원이라서 수련 요건이 갖춰지지 않으면 전공의들이 다른 데로 가야 돼요. 병원장과 전문의 모집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여러 번 공고를 냈지만 지원자가 없습니다. 아무도 지방에 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민간 병원과 비교해 부족한 처우와 행정 업무 부담도 문제입니다. 정신건강의학과 개원이 몸값이 높아지면서 공공정신병원엔 남으려는 의사가 없습니다. 과거 군복무를 하는 공보위라도 배정됐지만 공보위 수가 줄며 이마저도 여의치 않습니다. 아예 그냥 문의 전화도 안 와요. 기준 틀로 가면은 민간이 한 50%에서 60% 수준밖에 줄 수가 없어요. 가장 큰 피해자는 환자와 그 가족입니다. 특히 중증 정신질환자는 꾸준한 치료와 재활, 지역사회 연계가 필요하지만 모두 중단됐습니다. 지방 소재 국립병원 대부분이 비슷한 상황. 공공의료기관 인력 수급 정책을 완전히 새로 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도심과 뚝 떨어진 곳에 일은 많고 보수는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병상 200개, 병원 직원은 150명. 하지만 의사는 떠나고 환자도 따라 나서야 하는 지방 국립정신병원의 현실입니다. YTN 지환입니다. 이태원 참사 당시 초기 응급의료 대응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큰데요. 정부가 대규모 재난 상황에서 쓰일 이동형 병원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훈련을 통해서 만일의 사태에 대한 대비에 들어갔습니다. 신윤정 기자입니다. 됐나요? 네, 환자분 내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119 구조원들이 20대 남성을 이송해오자 응급실 의사가 즉각 조치에 나섭니다. 지금 어디까지 아프세요? 왼쪽 골반이 아프고. 골반이 아프세요? 왼쪽 복부랑. 이 환자는 컴퓨터 단층 촬영과 엑스레이 촬영 뒤 입원실로 옮겨졌지만 교통사고로 출혈이 심한 여성 환자는 수술이 결정돼 수술실로 이동됩니다. 이 상황은 다행히 실제가 아닌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재난의료지원팀의 훈련 상황입니다. 경기도 여주에 컨테이너와 텐트 등으로 입원실과 수술실, 중환자실 등을 포함한 50병상 규모의 이동형 병원이 24시간 동안 설치됐습니다. 지진으로 다친 외상 환자가 대부분이지만 현장에서 숨진 사망자에 고열이 나는 아기까지 다양한 모의 환자들을 투입해 익숙지 않은 재난 상황을 실전처럼 점검해보는 겁니다. 어떤 게 부족한지 그런 거에서 점검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 자체가 그동안에 저희가 대비를 하는 거에 대해서 많이 부족했었던 거는 사실이고, 이동형 병원은 대테러, 전쟁, 자연재해 등 각종 재난 현장에서 현장 병원 수준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5년 전 도입됐습니다. 이태원 참사 때는 권역별 디맷이 출동했는데 재난이나 사고가 더 장기화하고 커질 경우 중앙 디맷이 출동해 이동형 병원을 전개하게 됩니다. 훈련을 통하지 않으면 저희들도 혼란의 와중에 같이 휩싸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훈련을 통해서 자기 역할을 잘 숙지해서 재난 상황에서 최대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정부는 이동형 병원 설치가 가능한 전국 각 지역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기후재앙으로 고통받는 개발도상국에 피해 보상을 해주는 기금 조성이 극적으로 타결됐습니다. 하지만 어떤 피해를 언제부터 보상할지, 누가 어떻게 부담할지 정해지지 않아서 향후 뜨거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선희 기자입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혹독해지는 개발도상국의 기후재앙을 보상해주는 길이 열렸습니다.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는 마라톤 협상 끝에 피해 보상 기금 조성을 최종 채택했습니다. Common goal that we all subscribe to and aspire to achieve. In the end, we delivered. 올해 처음 정식 의제로 채택된 보상 문제는 대홍수를 겪은 파키스탄과 해수면 상승으로 국토가 잠기기 시작한 섬나라들이 앞장섰습니다. We have struggled for 30 years on this path, and today in Sharm el-Sheikh, this journey has achieved its first positive milestone. 가까스로 피해 보상의 길은 열렸지만 기금 규모와 보상 범위 등 구체적인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또 석탄뿐 아니라 석유와 천연가스 등 모든 종류의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자는 제안이 나왔지만 당사국 모두의 동의를 얻는 데 실패했습니다. But let's be clear. Our planet is still in the emergency room. We need to drastically reduce emissions now, and this is an issue this COP did not address. 지난 2월 발표된 보고서에 따르면 기후변화에 취약한 55개 나라는 최근 20년간 발생한 기후재앙으로 약 705조 원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기후활동가들은 수백 년간 화석연료를 사용해온 선진국들이 보상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미국과 유럽연합 등은 받아들이지 않았고 온실가스 배출 비중과 경제 규모가 큰 중국도 보상금을 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When you walk out of this room, that we have all fallen short in actions to avoid and minimize loss and damage. We should have done much more. 개도국을 위한 기후재앙 보상금은 극적으로 타결됐지만 그 돈을 어떻게 마련하고 사용할지는 앞으로 뜨거운 논란과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YTN 김선희입니다. 네, 노벨 물리학상 5건 중 1건은 입자를 빛의 속도 수준으로 빨리 움직이게 하는 가속기 관련 연구에 주어졌는데요. 우라늄 이온 등을 가속해 유용한 원소를 만들어낼 수 있는 시설이 우리나라에 만들어져서 지난달 처음으로 정상 구동에 성공했습니다. 최소라 기자가 꿈의 가속기를 취재했습니다. 빨간 소독약의 성분인 요오드는 중성자를 74개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중성자 4개를 추가하면 요오드 동위원소가 되는데 암을 파괴하는 강력한 치료제입니다. 이처럼 동위원소는 기존 원소의 성질을 완전히 바꿔 유용한 쓰임새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국내에 인류가 아직 발견하지 못한 새로운 동위원소를 만들기 위한 시설이 세워졌습니다. 중이온 가속기 연구소 지하 터널로 내려가니 거대한 은색 모듈 54기가 일렬로 늘어섰습니다. 모듈 안에는 모두 120개의 가속관이 들어있는데 영하 268도에서 높은 에너지를 가해 입자를 빠르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 가속관 하나하나를 지날 때마다 입자의 속도가 빨라지는데요. 우라늄 이온을 기준으로 가속기의 맨 끝에 다다르면 입자의 속도는 빛의 속도의 5분의 1까지 빨라집니다. 가속된 입자가 또 다른 물질과 충돌하면 입자가 깨지거나 합쳐지면서 새로운 동위원소가 만들어질 것으로 과학자들은 예상합니다. 꿈의 신소재나 미래 청정에너지원으로 쓰일 수 있는 물질을 찾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암 치료에 가장 좋은 어떤 중이온이 무엇인지를 연구할 수도 있고 또 어떤 특정한 중이온들이 이 생체 세포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초기에 연구를 할. 연구진은 지난달 가속 모듈 54기 가운데 5기로 아르곤이온을 가속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내년 3월까지 모든 가속 모듈에서 입자를 가속해보고 추가 검증을 거쳐 2024년 10월부터는 가속기를 이용해 동위원소를 만드는 실험을 시작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또 2025년까지 현재 가속기보다 10배 더 센 에너지를 내 우라늄 이온을 초속 15만 킬로미터,
빛의 속도의 절반까지 가속할 수 있는 장치를 개발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2025년까지로 계획은 되어 있지만 그 전이라도 우리가 고에너지 가속 모듈의 성능 구현이 달성이 되면 사업의 공백 없이 곧바로 가속 모듈 본 제품을 제작하는 역대 노벨 물리학상 100여 건 가운데 가속기를 활용한 연구는 20건을 넘습니다. 올해 첫 성과를 낸 한국형 중이온 가속기가 꿈의 동위원소를 찾아 국내 첫 노벨 과학상의 산실이 될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YTN 사이언스 최소라입니다. 지난 16일 미국 달 탐사 아르테미스 1호가 성공적으로 발사되면서 유인 달 탐사 프로젝트의 여정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오는 2025년엔 다시 사람이 달에 착륙할 예정인데 50여 년 전 아폴로 달 착륙 때와 무엇이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이성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1972년 아폴로 17호 이후 53년 만에 달에 다시 사람을 보낼 예정인 아르테미스 3호. 달 표면에 직접 발을 딛는 사람은 아폴로 때와 같은 2명이지만 달까지 가는 우주인은 아폴로 때보다 1명 더 많은 4명입니다. When in 2025 we land humans again for the first time in a half century, and one of those humans is the first woman and the next man. 달의 착륙 지점도 다릅니다. 아폴로 프로그램의 착륙 지점은 적도 근처였지만 아르테미스 3호의 착륙 지점은 얼음이 있는 극지방입니다. 우주인을 달에 착륙시킬 착륙선 운영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아폴로 11호 당시엔 달 궤도선과 착륙선이 연결된 상태로 세턴5 로켓으로 발사된 후 달 궤도에서 착륙선만 분리돼 안착했습니다. 하지만 아르테미스 3호는 궤도선인 오리온 캡슐은 SLS 로켓으로 발사되지만 착륙선은 스페이스X가 별도로 쏘아 올립니다. 도킹을 해서 궤도선에 있는 우주인이 착륙선을 갈아타고 내려오고, 그래서 임무를 달 표면에서 한 다음에는 다시 이제 착륙선이 올라와서 궤도선하고 이제 도킹을 하게 되죠. 그리고 착륙선에 있는 우주인이 다시 궤도선으로 들어가서 궤도선이 다시 지구로 되돌아오는 겁니다. 우주인 달 착륙과 함께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의 또 다른 축은 달 궤도의 중간 거점 역할을 할 미니 우주정거장인 게이트웨이를 건설하는 겁니다. 나사는 2024년쯤 게이트웨이의 생활공간 모듈과 연료 공급 모듈 등을 처음으로 발사할 계획입니다. We'll need a place to orbit around the moon, where we can live and work, a place to get ready for our lunar surface expeditions, and a place to return to when our work on the lunar surface is complete. We need a lunar home away from home. 오는 2027년 예정인 아르테미스 4호 임무에서는 게이트웨이에서 우주인들이 착륙선으로 갈아탈 예정입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 최근 인공지능의 등장으로 만화 웹툰계 판도가 바뀌고 있습니다. AI가 밑그림 채색을 도와주는 것은 물론 스스로 그림을 그려낼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인공지능이 그리는 웹툰 산업 전망, 차정윤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공포의 외인구단의 까치아빠 이현세 작가가 AI와 프로젝트를 시작하며 새로운 도전에 뛰어들었습니다. 지난 45년 동안 그린 4,500권 분량의 만화를 인공지능에 학습시켜 스스로 작품 연재를 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겁니다. 작가는 AI가 단순히 자신의 화풍을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나름의 세계관을 적용한 스토리텔링까지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세상에서 없어지더라도 추론해가지고 100년, 200년 후에 사람들하고 소통을 하고 공명을 한다는 건 너무 신나지 않습니까? 실제 웹툰에 적용되는 AI 기술은 어디까지 왔을까? 클릭 한 번이면 밑그림 채색이 끝나고 우리 동네 풍경을 웹툰 배경으로 등장시킬 수도 있습니다. 카메라 앞에 서면 자신이 좋아하는 웹툰 애니메이션 속 주인공이 되기도 합니다. 어렵다고 하시는 부분들을 대부분 손은 대고 있고요. 그중에서 제일 먼저 나온 게 이제 채색이고 아마 앞으로 얼마지 않아서 또 새로운 그런 기술들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AI가 조력자의 역할을 넘어 작가들의 생존권까지 위협할 것이라며 반발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저작권 침해를 우려해 자신의 창작물을 AI 학습에 사용하지 말라는 작가들도 등장했습니다.
전문가들은 AI 창작물의 저작권에 대한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창작 행위를 통제할 수 있는 또는 그 수익을 좀 분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이런 거에 대한 논의는 분명히 필요하고, 어디까지를 창작의 범위로 볼 것인가. 쏟아지는 AI 작품 속에서 웹툰 업계의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YTN 차정윤입니다. 통신사들이 인공지능 활용 분야를 확대하면서 AI 하드웨어를 독점한 엔비디아 등 특정 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KT가 초거대 AI와 AI 반도체 등과 관련해 경쟁 통신사 협력을 제안했는데 SKT는 거부했고 LG유플러스는 시큰둥한 반응입니다. 이승윤 기자입니다. AI가 진단하는 갑상선암의 정확도가 90.6%에 달하는 진단 보조 솔루션. KT는 베트남에서 이를 토대로 건강검진센터와 원격 의료 사업을 추진합니다. 더 많은 육아 상담을 해주고 싶은 오은영 박사의 바람과 노하우를 AI가 부모들에게 전달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이가 양보하고 나누었으면 더 큰 이익이 생긴다는 것을 아직 많이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대용량 데이터를 스스로 학습해 인간처럼 종합적 추론이 가능한 초거대 AI라 가능한 서비스입니다. KT는 초거대 AI 브랜드 믿음을 내놓으며 어느 기업이든 원하면 자사의 초거대 AI를 활용할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AI 시장에서 엔비디아 등 특정 기업의 독점이 심해지고 있다며 관련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통합 제공하겠다고 인프라 협력도 제안했습니다.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전화선 글로벌의 많은 기업들과 협력하면서 AI 생태계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특히 경쟁 상대인 SK텔레콤과 SKT의 AI 반도체 회사에 대해서도 협력의 뜻을 내비쳤습니다. 통신업계에서는 KT랑 SK가 경쟁업 체계긴 한데 데이터 센터 쪽에서는 사실 경쟁 상대 나오기는 조금 민망한 수준이긴 합니다. 되게 중요하게 저희가 그냥 삼성보다 훨씬 잘합니다. SKT는 자체 AI 반도체 제조 능력이 있다며 아직은 거부 입장입니다. LG유플러스는 초거대 AI 협력은 필요 없지만 AI 반도체 인프라 협력과 관련해선 유보적입니다.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모든 산업에 적용되며 디지털 대전환을 이끌고 있는 AI와 관련한 정보통신 업체들의 협력과 경쟁이 다양한 형태로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네, 의류의 라벨을 바꿔다는 이른바 라벨 가리는 짝퉁 의류를 만드는 데 가장 많이 사용되는 수법입니다. 하지만 소비자가 의류만 보고 진위를 구분하기란 어려운 일인데요. 국내에서 스마트폰만 있으면 바로 짝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김진도 기자입니다. 옷의 뒤나 옆부분에 달려있는 케어 라벨입니다. 전의 종류나 세탁 방법 등이 적혀 있고 법으로 꼭 부착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보통 천으로 돼 있는데 이 라벨은 반투명하고 유연한 플라스틱 성분으로 돼 있습니다. 이 라벨에 스마트폰 불빛을 비춰봤습니다. 그러자 라벨에 숨어있던 정품이라는 의미의 글자가 드러납니다. 라벨을 힘껏 잡아당기고 구기고 열풍이나 세탁해도 숨은 글자는 그대로입니다. 눈에 안 보이는 나노 패턴을 프린트하듯 표면에 새긴 건데 내구성을 지닐 수 있는 재료를 선택한 것이 기술의 핵심. 수지 자체가 기판과 이제 접착성이 되게 좋아야 되고, 그다음에 수지 자체가 굉장히 유연해야 된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양산이 잘 되는 조건이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그러한 수지를 개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이 나노아머는 기존의 라벨 프린터 공정에 약간의 변화를 주는 것만으로 양산화에 성공했습니다. 따라서 라벨 제작 비용에 큰 차이 없이 누구나 현장에서 확인 가능한 정품 암호가 생긴 겁니다. 실험실에서 이렇게 막 고가를 들여가지고 만드는 거는 그것도 쉽지 않습니다만 만들 수 있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전문 교육을 받지 않은 그냥 오퍼레이터들에 의해서 그냥 일반적인 공정 비용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는 큰 의미가 있고요. 2021년 기준 특허청에 신고된 위조 상품 건수는 7,400여 건. 관세청 적발 금액만 1,000억 원이 넘습니다. YTN 김유두입니다.
네, 요즘같이 차고 건조한 날씨에 머리는 띵하고 코가 불편한 분들 계실 겁니다. 바로 코막힘과 두통을 유발하는 부비동염 환자들인데요. 오늘 오후 사이언스 투데이 내문 보고서에서는 찬바람과 함께 찾아오는 불청객, 부비동염의 예방부터 치료법까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